예, 방금 소개받은 김성형 부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삼성그룹의 그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가 지금 화두인데,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화면에다가 지금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주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9월 14일까지의 주가 그래프를 좀 띄워놨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 지배 구조가 문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기업 지배 구조가 뭔지 그 말 자체를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 구조가 뭐가 문제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이런 데 비춰보면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럼 진짜 바람직한 그 기업 지배 구조는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가 얼마나 엉터리이고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에 있었던 2015년에 소위 말하는 삼성 합병 사건,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과거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이재용 회장의 지금 1심 재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거 잘 보시면 그 2015년에 삼성물산이라는 그 건설회사하고 제일모직이라는 회사, 제일모직은 원래 그 삼성 에버랜드가 이제 모태가 돼서 그 제일모직이 된 회사고, 이 두 회사 간에 합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제일모직이 1이고 삼성물산이 0.35의 비율로, 즉 제일모직 한 주하고 물산 주식 거의 한 3주하고 교환하는 그러한 그 형태가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삼성물산은 그 사실은 제일모직보다 훨씬 큰 회사였고, 매출이나 순이익이나 순자 자산이나 모든 게 다 그 제일모직보다도 월등히 큰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1대 0.35로 그 합병이 1, 그러니까 제일모직 1, 삼성물산 1.3, 0.35. 0.35. 네. 거의 1 약간 더 됐는데. 그러니까 거의 3대 1에 가까운 그런 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지금 현행 그 법에는 합병 비율을 계산할 때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합병 비율을 계산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위에 게 제일모직 그 그래프인데 밑에가 삼성물산 그래프고요. 제일모직 그래프가 지금 뭐 최저가가 한 12만 원 정도 되고 최고가는 한 18만 원, 19만 원, 거의 20만 원 정도 간 때도 있었네요. 그랬다가 요 중간에 보면 5월 22일이라는 날짜가 나오잖아요. 이게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가 합병을 결의한 날짜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합병 비율을 계산할 때 이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종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월 22일 날 보시면 제일모직은 거의 16만 원 조금 더 비쌀 때고, 삼성물산은 한 5만 7, 8천 원 할 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6만 원 16만 원대 5만 7천. 그게 1대 0.35예요, 거의.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시장에서 주목한 건 뭐냐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약 한 5%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이 한 주도 없었어요. 근데 제일모직 주식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에 그 최대 주주였고, 그래서 시장에서 벌써 그 이제 2014년 12월 18일이라고 맨 아래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날인 게, 이 날이 제일모직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이에요. 전까지는 비상장이었고. 그 전에 비상장이고. 근데 이 2014년 12월 18일 날 상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벌써 이미 주식시장에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거다. 그래서 삼성의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가 삼성전자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는 건 1.6%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전자 주식 8.5%, 그다음에 화재가 갖고 있는 전자 주식 1.4%, 그다음에 물산이 가지고 있는 주식 한 5%. 요게 이제 그 삼성이 그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문제는 삼성물산의 지배구조가 그 그룹 계열사 주식 지분이 한 10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놈이 삼성물산을 뭐 적대적 예매를 한다든지 해서 가져가 버리면 전자지 주식이 5%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하려면 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면 그 이재용 그 부회장 입장에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그 합병한 회사를 통해서 전자를 막바로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단계 건너서 하는 것보다 막바로 하는 게 훨씬 그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합병을 하려면, 기왕에 합병을 하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합병을 했을 때 그 이재용 그 부회장과 그 여동생 둘의 그 지분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그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려면 보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제일모직 주식은 최대 주주고 삼성물산은 한 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합병해서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최대한 제일모직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건 비싸게 만들고,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는 싸게 만들면 나중에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이 최고로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1대1로 합병하는 거하고,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1대1로 합병하는 거하고, 예를 들면 거꾸로 1대3으로 합병하는 거하고, 이거 실제 합병 비율인 1대 0.35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제일모직 주식 한 주 갖고 물산을 세 주를 가질 수 있잖아요. 합병 비율대로 하면. 만약 1대1이면 모직 주식 한 주 갖고 물산 주식 한 주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 1대3이면 제일모직 한 주 갖고 물산 주식 3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가를 올리고 그 지분이 없는 회사의 주가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때부터 시장에서는 증권회사들 레포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일모직을 사라. 이거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일모직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삼성물산은 팔아라.
그 당시에 증권회사 레포트에 나온 그 얘기들이 다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은 이 와중에 이 두 가지를 다 했어요. 두 가지를. 뭘 두 가지를 다 했냐면 모직 주가는 주가는 주가를 올리고 물산 주가는 내리게 떨어지게 하는 작업을 두 가지를 다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물산 주가는 어떻게 떨어진 거야?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네. 그 모직 주가에 같은 경우에는 그 올리는 과정에서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게 돼요. 무리수를. 그 무리수가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권이 돼요. 네? 그거는 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물산 주식은 떨어뜨리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2015년에 1월 달과 5월 20일이 그 이사회 결의한 날짜의 그 종가를 보시면 이게 건설업종의 주가가 이때 그 다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같은 거는 다 두 자리 숫자로 주가가 뛰어요. 네? 이때. 그런데 유독 삼성물산만 8.9% 하락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가 뭐였냐면 2015년에 그 상반기에 그 건설업종의 가장 핵심 이슈가 뭐였냐면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갖고 이게 MB 때는 아니고 그건 박근혜 때죠. 예. 그래가지고 건설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그런데 최경환이 빚내서 쳤다라 한 직후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삼성물산이 아주 특이한 그 짓을 해요. 뭐냐면 아파트 수주를 안 해. 그래갖고 실적이 안 나와. 상반기에 그 아파트 건설 수주한 건수가 몇백 채밖에 안 돼요. 다른 회사들 몇만 채씩 막 하는데 몇백 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하냐면 물산이 건설업을 포기한다더라. 응? 그런 소문까지 돌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삼성물산 6만 원 하던 주식이 5만 5,3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상법, 회사법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다 배임행위들이 했다는 거죠. 방금 말하는 거는 물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던 각종 행위들은 배임이 아니고 주가 조작이죠. 주가 조작.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 시장에서 아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때 국민연금이 이상한 짓을 해요. 국민연금이 지금 여러분들 그건 알고 계시죠? 국민연금이 왜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갖고 뭐 홍한선이가 그 주주총회에서 찬성표 던지는 바람에 이게 통과됐다는 거는 아시죠? 그게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사건이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그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것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해요. 뭐냐면 보세요. 2015년 4월 26일 날 현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거의 1,800만 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병 기준일인 5월 22일까지 약 300만 주를 매도해요. 300만 주를. 그죠? 여기를 봐보세요. 300만 주를 매도해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이렇게 매도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삼성의 이익하고 부합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그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뭐 아파트도 짓지도 않고 뭐 이랬으니까 삼성에 대한 그 주가가 떨어지게 보이니까 그냥 팔았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7월 3일 날, 이게 7월 3일이 중요한 날인 게 뭐냐면 이때가 그 주주총회 날짜예요. 주주총회 할 때까지 370만 주를 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중에 직전까지. 네. 국민연금이 370만 주, 그 전에 판 거보다 더 많이 사.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이게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주식을 사달라고 그 회사에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그걸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나는 합병을 반대하니까 니네는 내 주식을 사야 된다. 예. 근데 그때도 근데 얼마에 사줄 거냐 할 때 그걸 이제 매수 가격을 그 주가로 결정해요. 예? 근데 주가가 근데 예를 들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한 5만 7천 얼마였는데, 예? 근데 주가가 만일 6만 원, 7만 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시장에서 팔면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그죠? 내 주식을 굳이 5만 7천에 사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6만 원, 7만 원이면. 근데 만일 주가가 5만 5천 원, 5만 원 되면 어떻게 돼요? 5만 7천 원에 내 주식 사달라고 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할 때 그 하는 가격은 시가에 의해서 수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특정 시점으로 정해져 있는 정해져 거예요. 있어요. 합병 시점. 네, 합병 시점으로. 픽스가 돼버려요. 5만 7천 원.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내가 볼 때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지배 구조라든가 그 합병 반대파 찬성파에서는 어떤 역학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합병을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예? 그 합병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이해관계가 틀려지는 거죠. 합병 반대하는 사람 왜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또 하는 건 똑같잖아요. 시장에서 이게 엘리엇이 이때 삼성물산하고 그때가 이때 맞아요. 네. 내가 이걸 왜 지금도 설명하냐면 사실은 그저께 저녁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메이슨이라는 헤지펀드가 있었는데 걔네들도 엘리엇하고 똑같이 ISDS 소송 걸었거든요. ISD 그게 ISDS 국제 투자자 소송에서 그 438억을 우리 한국 정부가 물어주라고 우리가 패소 판정 받았어요. 그게 이 사건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삼성물산의 그 합병에 국민연금이 지대한 공헌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지대한 공헌했는지가 이해가 안 갔어요. 파는 쪽 입장에서. 네, 좀 이따 다시 또 설명 드릴게요. 네. 뒤에 들어보면 이해하고. 자, 이게 제가 그 당시에 국민연금한테 요구해서 받은 자료예요. 니네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했냐 물어봤어요.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국정농단 국정조사가 있었잖아요. 국정조사할 때 내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한참 국정조사 할 때? 네, 물어봤더니 잘 들어보세요. 아주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 합병이 부결되면 지분 경쟁 가능성으로 인해 삼성물산의 일시적 가격 급등이 예상돼서 삼성물산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네? 니네 370만 주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합병이 부결되면 지분 경쟁 가능성이 있어서 네? 삼성물산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예를 든 게 2003년에서 4년에서 SK하고 소버린하고 경영권 분쟁할 당시에 19개월 동안 528% 가격 급등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관련해서 지분 경쟁 가능성에 대해 언론의 보도가 많았다. 네? 자, 두 번째. 합병이 부결되면 제일모직 가격 하락이 예상되었고, 당시 제일모직의 BM이 이게 벤치마크예요. 벤치마크이 뭐냐면 이제 지수, 종합주가 지수, 지금 코스피를 말하는 거고, 코스피 대비 초과 비중이 높아서,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의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지분 비중보다 국민연금이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초과 비중이 높아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초과 비중을
축소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합병이 부결되면 삼성물산의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고 그랬죠. 합병 가결됐을 때. 네? 합병이 가결됐을 때. 그랬죠. 근데 그래서 얘네들 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때 삼성물산이 만약 부결표를 던졌으면 이건 부결이 됐어요. 이거는. 국민연금이 부결표가 됐으면 국민연금이 부결표를 던졌으면 그냥 부결되는 거였어요. 이게 삼성물산 제일모직과 합병할 때 부결되는 경우의 수가 사실 두 개가 있어요. 국민연금하고 한국투자신탁 이 두 회사가 문제였어요. 둘 중에 하나만 반대해도 통과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얘네 둘이 합병에 찬성하는 바람에 이제 통과가 된 건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합병이 부결되면 가격이 급등할 거로 생각해서 샀어. 그럼 주총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결표를 던져야 돼. 찬성표를 던져야 돼. 부결표를 던져야지. 이거 자기네들 알고 있다는 거, 자기네들이 합병이 부결되면 주가가 뛴다는 거 알고 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는 부결되면 근데 가격은 왜 폭등하게 돼요? 지분 경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매입을 해야지 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헤지펀드가 많이 샀거든요. 근데 막상 주주총회 가서 찬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오순되는 답변이라는 예. 거.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내일 상한가 칠 것 같은데, 예? 오늘 주식 팔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지. 내일 상한가 칠 것 같은데 왜 오늘 팔아? 내일 팔아야지. 예? 합병이 부결되면 내가 가진 주가가 올라서 이익이 날 텐데 왜 그걸 찬성표를 던져서 이익이 안 나게 만들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대답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기금운용본부가 배임을 한 거네요. 이건 배임이에요. 네, 이건 배임이에요. 다 잡혀 들어가지 않나요? 네. 문호대관이라는 문제.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안 됐어요. 아니 이제 이 답변이 다시 보면 앞에 잠깐 어. 왜 매수했냐고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왜 매수했냐고 질문했는데 합병이 부결되면 주가가 뛸 거기 때문에 그 의견한 거랑 다른 거니까. 샀다는 거야. 그러면 산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제 저기 부결표가 찬성표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서로 모순된다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인데, 일성신약이라는 그 삼성물산의 그 뭐 3대 주주인가 뭐 하여튼 주주가 있었어요. 일성신약. 그 회사가 나중에 이 지금 그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해요. 소송을 내서 일성신약이 이겨요. 그때 판결문이에요, 이게. 그때가 잘 언제쯤에 이게 2015년 뭐 이때쯤이에요? 2015년에 소송이 걸렸는데 이 판결이 나온 거는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때 나와. 예. 이게 고등법원이니까 2심 판결문이고 이게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돼요. 여기에 보면 진짜 재밌는 얘기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참 말 복잡하겠어요. 예. 아까 그 이사회 의결하는 날 전까지는 300만 주 팔았다가 이사회 결의하고 나서는 또 300만 주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중의하기 전까지 370만 주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국민연금공단이 이렇게 주식을 팔았는데 이게 정당한 투자 판단이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팔은 것 같다. 그죠? 이게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내용 여기 보시면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삼성물산 주식의 주가가 낮게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에 의해 낮게 의도되었을 가능성.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게 누가 주가를 조작한 것 같다 이게 얘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합병 비율을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해가지고 합병을 했다. 이게 판결문의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매수 청구권 가격을 그 가격으로 하면 그 지금 가격으로 하면 안 된다. 제일모직이 상장하기 전인 12월 18일 이전 12월 17일 주가로 매수 청구 가격을 정해야지 된다. 해가지고 비상장일 때는 어떻게 그걸 계산해요? 아니 이거 이게 삼성물산이 삼성물산이 삼성물산 주가니까. 6만 얼마로 봐야 된다. 예, 6만 얼마로 봐야 된다고 해서 그 일성진약이 돈을 받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이제 요 문건을 보고 나서 이제 다시 일일이 돌아가 보면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네.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제일모직은 사실 누가 봐도 삼성물산에 비해서 매출 규모도 작고 순이익도 작은 회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일모직이 그 삼성물산의 3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었냐? 근데 2014년 12월 18일부터 삼성물산이 더 낮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상장할 때부터. 원래 이 제일모직이 비싼 가격에 증권시장에 상장이 됐어요. 시작 시초가가. 상장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아니라 시가총액 기준인 거예요. 시총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시총 자체도 제일모직이 높았어요. 아니. 전체 시총은 삼성물산이 크긴 컸군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가로 하게 돼 있어요. 법에. 아마 삼성물산이 시총은 컸을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컸을 거예요. 주식 수가 많아서 삼성물산은 주가가 낮고 그렇죠. 제일모직은 주가 수 자체가 적어서 주식수 자체가 네, 적어. 주식 수 자체가 적어서. 네. 이해가 됐습니다. 어, 다 단위다 한 주당 개념인 거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제일모직이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서 평가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그 자회사 때문에요. 그때 제일모직의 자회사가 뭐가 있었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그 밑에 또 자회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죠.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알짜 회사가 알짜 회사가 아닌데 사실은 알짜 회사라고 우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바이오에피스가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막 그 시장에서는 막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뭐냐면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는 그 다른 제약회사에서 니네 약 좀 만들어줘 그러면 약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예요. 단순히. 바이오에피스는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시밀러라고 그러나? 원래 오리지널 약이 있잖아요. 이게 특허 기한이 만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복제약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가 바이오에피스였어요. 그래서 바이오에피스 가치가 엄청 비싸다라고 막 우겨가지고, 예? 이게 그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거의 6조 가까이 평가를 해가지고 제일모직의 가치가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막 16만 얼마까지 올라가서 이제 합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는 그 금융감독원의 회계 조사나 또는 금융선물위원회의 조사에서 그 분식 회계로 인정을 받아갖고 결국 그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30분 이상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외국 같았으면 삼성물산을 이게 5월 20일에 이 가격이 그 당시 연중 최저치 가격이에요. 이 가격에 다른 회사랑 합병하는데 이사들이 동의를 해주면 배임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외국 같으면 이게 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삼성물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는 있는데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어요. 우리나라 상법 382조의 3을 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주주한테 손해를 끼쳐도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거는 이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법조문을 원래 만들었던 걸로 봐야 돼, 아니면 하다 보니까 우연이라고 봐야 돼요? 그건 잘 모르겠죠. 이거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참고로 올해 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걸 가지고 그거 했었잖아요. 1월 정권에서 가서 상법 개정을 했다고 했을 때 법무부에서 반발했는데 그 반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다. 아니, 실효성이 없다. 네, 그래서 너무 포괄적인 개념에서 실효성이 없다. 네. 자, 신설은 98년에 된 거 보니까 영가 염두하고 만든 것 같진 않고. 아니죠. 그 98년이 딱 그 삼성 에버랜드 사건 때. 에버랜드가 있을 때 시점 그때 후계부도가 공격할 때부터가. 맞아요. 와, 그렇게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때부터 부지런히 한 건데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잠깐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만 이해해도 오늘 강의의 한 80%는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범회사법에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에 보면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 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영국 회사법도 뭐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여태까지 뭐 삼성에 대한 얘기를 쭉 했으니까 삼성의 지배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의 삼성의 말씀하실 때 좀 근처에서 얘기해 주세요. 계열사가 한 100군데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그 지배 구조가 이거잖아요.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예? 우리는 그냥 이게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잖아. 예? 미국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구글, 유튜브, 여기 아마 알파벳의 자회사가 한 100개쯤, 뭐 100개가 넘는다는 말도 있고 한데, 또는 제너럴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회사들도 미국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손자 회사가 없고 다 자회사야. 그리고 자회사들은 다 비상장이에요. 알파벳만 상장회사예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만 상장시켜 놓고 나머지 자회사들은 다 비상장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보세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19.13인가 갖고 있고 물산이 생명이 전자를 8.51%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게 전부 100%예요. 100% 자회사. 그럼 왜 미국의 회사들은 다 지배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냐? 응? 그러니까 미국에는 자회사는 전부 100% 소유해야 한다 이런 규제가 있느냐? 그런 규제 없어요. 미국에. 이 규제가 없는데 지배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사회 충실 업무 때문에 그래요. 응? 이 자회사들이 100%가 아닐 경우에 이 자회사 다른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주들이 소송을 건단 말이에요. 카메라를 보고 잘 노트북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소송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자회사 100% 자회사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 또 하나는 미국의 세법에 자회사 주식 보유 비중이 85%가 넘어가면 뭐 세제 혜택이 있다고 그래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소송 리스크도 사실 우리나라 별로 없고, 이렇게 지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게 불법입니까 이게? 이재용 씨의 삼성물산 지분은 몇 프로인데요? 지금 19.1%. 특수관계인 다 합치면 30% 정도 돼요. 30% 정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가장 큰 차이가 나냐면, 이 우리나라 이 전체 그룹 삼성그룹 전체를 갖다 놓고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몇 프로냐를 따져보면 진짜 복잡하네요. 네. 나 카톡 하나 보내주세요. 아니 우리나라 그 재벌 소위 말하는 총수 일가들의 지분율이라는 게 그 계열 재벌 그룹의 그 주식 총수의 5%가 안 넘어요. 이미 3%라고. 예, 보통 한 3%라고 보시면 돼요. 3%의 주식을 가지고 그룹을 마치 자기 거인 양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용 일가를 뭐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응? 총수일까? 정의선 거기를 오너. 오너 일가라고 불러요. 오너가 뭐예요? 오너는 소유주잖아요. 소유주. 3% 가진 사람이 100%의 소유주라고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3%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배를 할 수 있느냐? 이 구조 때문에 지배가 가능한 거예요. 순환 출자를 그냥 방향만 바꾼 거에 불과한 거네요. 네. 내용적으로. 예. 순환 출자를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적은 지분 가지고 해주는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는 여전한 거예요. 근데 순환이 아닌 방식으로만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준 거네. 여기에서는 그럼 이건 어떻게 다르냐? 예? 아까 말했잖아요. 그룹 전체 지분의 3%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주주 일가가. 그러면 미국의 알파벳을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는 3%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3%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그러니까 3%를 가지고 전체를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죠. 차등 의결권이죠. 차등 의결권 가지고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창업주니까. 네, 창업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구조로 하면 딱 자기 지분만큼만 지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이 들어간 지분만. 여기는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 가지고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대주주 일가들이 지분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지분율이 낮다 보니까 이 낮은 지분율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불법.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분할이에요. 분할 또는 합병. 아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간의 합병을 통해서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이 33%까지인가 됐는데 그게 원래 지분율보다 굉장히 늘어난 지분율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나라 재벌들이 써먹는 방법이 분할이에요. 분할.
분할. 지금 이거는 조금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한 이틀 꼬박 걸렸어요. 맨 처음에 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처음엔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거예요. 알파벳 지우고 써도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이해 못했다고 막 자책하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틀 꼬박 걸려서 이해를 한 거니까 제가 설명하는데 한 30분 만에 다 이해를 해버리면 좀 내가 약간 자존심 상하니까 농담하는 거고.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A라는 주주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A라는 주주가 한 40%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B라는 주주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30% 갖고 있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 자사주가 한 30% 있다고 해봐요. A, B는 다른 회사예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주주, A 주주, B 주주. 오케이. 예? 이게 하나의 회사예요. 예? 회사 가라가시죠. 예? 이런 회사가 있어. 그런데 이 회사를 둘로 쪼개요. 둘로 쪼개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개로 분할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인적 분할이 있고 하나는 물적 분할이 있어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하는 저 물적 분할 때문에 주시장이 시끄러웠어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LG 화학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물적 분할하는 바람에 우선 먼저 물적 분할부터 설명할게요. 물적 분할을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전에 물적 LG 화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LG 화학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사업부가 있어요. 배터리 사업부가. 요거를 떼내, 분리시켜. 그래갖고 자회사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 예? 근데 이게 100% 자회사. LG 화학이 LG 엔솔 주식을 100%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LG 엔솔이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주주총회하면 어떻게 주주총회를 하냐면 책상 하나 갖다 놓고 LG 화학에서 직원 한 명이 도장 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찬성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물적 분할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회사로 봐서는 회사 전체로 봐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회사만 하나 새로 생겨서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대주주하고 소수주주, 보통 소액주주란 말을 쓰는데 그 말 쓰지 마시고 소수주주란 말을 쓰세요. 소수주주, 이게 대주주고 이게 소수주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회사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주들도 변동이 없냐? 그걸 봐야죠. 주주들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하는 분위기로는 변동이 있나 보네요. 나이 먹으면 원래 눈치만 빨라. 이게 변동이 있어요. 어떻게 변동이 있냐?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LG엔솔이 주주총회 하면 LG 화학 직원이 한 명이 도장 갖고 와서 주주총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LG 화학 직원이 왔을 때 누구 말 듣고 투표하겠어요? A 말을 들어요? B 말을 들어요? A 주주의 말을 듣고 투표해요. 그러면 이 LG엔솔의 의결권은 이게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LG화학이 모회사고 LG화학이 의사결정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LG화학의 대주주가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LG화학의 소수주주는 LG엔솔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LG엔솔의 이사를 어떻게 할 건지, 보수 한도를 얼마로 정할 건지, 그죠? 이게 유상증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거에 대해서
LG화학의 대주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소수주주는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LG화학 주가가 지금 얼마인가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분은 LG화학 우선주가 얼마인지 한번 봐주세요. LG화학 얼마예요? 39만 3천 원. 39만 3천 원. LG화학 우선주는 25만 9천 원이요. 20? 5만 9천 원. 자, 보세요. LG화학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고 대신 배당을 많이 주고. 그죠? 우선주와 보통주하고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의결권이 있냐 없냐. 그리고 배당을 조금 더 받고 만약 회사가 배당을 못 하게 되면 우선주도 의결권이 살아나요. 39만 3천이 LG화학이고 25만 9천 지금 이게 우선주예요. 우선주 저거. 그러니까 이게 의결권이 있냐 없냐 가지고 14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저희 둘 다 LG화학 건 거였죠. 네, LG화학 우선주. 의결권 가격이 14만 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럼 이걸 보세요. 이게 LG 물적 분할을 안 했을 때는 이 사람도 보통주고 이 사람도 보통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적 분할을 하면 자회사에 대해서는 A라는 대주주는 보통주를 갖고 있고 B라는 주주는 우선주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B주주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의사결정을 전혀 관여를 못하니까. A 주주가 이재명 대표군요. 공천권을 행사해가지고 다수파. 지금 LG화학을 얘기하는데 왜 여기에 이재용이 나와? LG화학 다른 사람이지. 자, 이제 물적 분할 이해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면 무조건 소수주주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진짜 돈으로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지분 가치 일종의 가치로서 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100% 자회사일 때는 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LG엔솔 같이 여기 한 10몇 프로인가를 기업 공개해서 팔았잖아요. 네. 10%. 예? 이렇게 해서 기업 공개하면 이게 100% 자회사가 안 돼버리면 이 주주하고 이 소수주주하고 그 이해충돌 문제가 생겨요 또. 그래서 이게 무조건 물적 분할하면 무조건 그래서 손해 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모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랐다가 이제는 물적 분할 한다 그러면 주가가 알아서 폭락하잖아요. 그죠? 한 뭐 10몇 프로 심지어는 뭐 20몇 프로씩 폭락하잖아요. 이게 물적 분할이에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그러고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모 회사의 대주주는 영향력이 커지는 거고. 커지는 거고. 근데 가치는 왜 반드시 떨어져요? 대주주 영향력이 항상 다수파가 아니니까. 아니 이 소수주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응? 그다음에 물적 분할 소식이 들리면 오케이. 소액주주 그러니까 소수주주들은 다 팔고 나가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물적 분할은 좀 심플해서 그 이해를 하셨을 테고 이제 인적 분할이 좀 복잡해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요 회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물적 분할은 이렇게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상하로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좀 전에 그 물적 분할은 수직으로 모회사 자회사로 분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인적 분할은 수평으로 하는 거예요. 네? 수평으로. 이 회사를 요 회사는 그냥 있고 지금 저 회사 A, B, C 40, 30, 30. 요 회사는 이건 건들지 않고 물론 물적 분할일 때도 건들지 않지만 말고 요거랑 똑같은 회사를 하나 더 카피를 해요. 똑같이. A 다시 B 다시 C 다시. 예? 그래갖고 요 회사도 40%, 30%, 30%.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복제하는 거예요. 복사. 예? 그래갖고 회사를 둘로 쪼개는데
이 A라는 주주가 요 회사의 주식도 원래대로 40% 가지고 있고, 요 새로 만드는 신사로 회사의 주식도 40% 갖고, 예? 그다음에 B라는 그 주식도 요 원래 있던 그 기존의 회사의 주식은 30% 가지고 있고, 신사로 회사의 주식 30% 가지고 있고, 예?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사주예요. 여기 자사주가 30%죠? 여기에 자사주 30%를 배정을 해요. 예? 그러면 요 주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A. 이 사람이죠. 요 주식의 주인은 이 사람이고. 그럼 요 주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A요. 예? A.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인은 C예요. 원래는 C였는데 원래는 이게 C인데 이게 자사주는 특징이 뭐냐면 의결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요거는 이거는 의결권이 있어요. 위에서는. 이건 자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의결권이 살아나요, 이게. 그러면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이 되는군요. 자사주가 아니라. 예. 그러면 요 사람 이 자사주의 의결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누가 행사해? C-C는 그럼 용어를 자사주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이건 그냥 그 신주 배정하는 거지. 신주 배정. 신주 배정. 자사주 이 몫으로 신주 배정을 하는 거예요. 자사주 몫의 신주 배정. 예. 그러면 이 그 의결권은 이론상으로는 이 자사주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사주가 의결권이 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이거의 주인이 사실은 이 자사주인데 이거 사실상 이 회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회사의 의사 결정을 다수파가 실은 의결권 행사하는 거군요. 회사의 의사 결정을 대주주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대주주 몫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설 회사의 경우에는 이 지분율이 원래는 40대 30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70대 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회사를 분할했는데 대주주가 자기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돈 안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원래 자기 지배력보다 더 확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가회사 첫 번째, 네. 첫 번째 저기서는 그 ABC에서는 70분의 40을 지배력을 행사하다가 네. 그러면 30이 추가로 돼서 100분의 70이 되는 거예요. 100분의 70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다. 네. 그 숫자가 커지잖아요. 네. 그죠? 네. 똑같아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요 40, 30이 들어와서 이게 합산하는 게 되겠네요. 40, 30, 40, 30, 30. 그 합산만큼을 행사하게 되겠네요. 70을 행사하는 거지. 이 회사의 70%를 행사하는 거지. 아, 거기서 네. 아, 오케이. 대주주가.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지분율이 확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분할할 때 인적 분할을 못 하게 해요. 일본은 이것 때문에 인적 분할이 금지돼 있어요. 그리고 물적 분할을 일본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만 하게 돼 있는데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되면 소수주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할 때 반드시 소수주주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회사 주식을 일부를 소수주주한테 나눠주고 그래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이용우 의원이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이 소수주주한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주가가 떨어질 거니까. 네.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자. 그리고 그 소수주주한테 자회사 주식의 일부를 주자. 일본처럼. 일본도 일본이지만 한 재작년인가? 벤츠라는 회사 다 아시잖아요? 벤츠 자동차 회사에서 트럭 사업부를 떼내가지고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독일에서.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벤츠에서 어떻게 했냐? 모의사 주주들한테 벤츠 자회사 주식의 60%를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그냥 별다른 시장 쇼크 없이 무사히 분할을 했거든요. 저도 물적 분할 사례였나 보네요. 네, 물적 분할. 그래갖고 그걸 벤치마크에서 이제 우리도 좀 모여서 소수주주들한테 자회사 주식의 일부를 나눠주는 방안을 해가지고 법안을 냈어요. 이용우 의원이. 근데 그 법은 통과는 안 됐는데 대신에 정부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야당 의원 법안 갖고 하냐. 그래갖고 시행령으로 바꿨어요. 시행령으로 반대 매수 청구권을 줬어요. 뭐에 대한 시행령이 돼요? 법으로 치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네.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받아들여줬네요. 그건 이제 결국 이제 제도 개선은 됐어요. 그다음에 이 모의사 소수주한테 주는 거는 금융위가 반대해가지고 거래소 상장 규정에다가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요새 물적 분할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근 한 1년 동안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한 회사인가밖에 없어요. 금융위는 내용적으로는 반영하고 법 개정을 반대하는 형태가 된 걸까요? 네. 오케이.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물적 분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도 모르지만 김성영 보좌관은 없죠. 그리고 이용우 의원님 없죠. 김성현 보좌관은 업적이라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사람 누구 이용우 의원님 없죠. 밥줄을 끊으려고 그래. 이용우 의원님 없죠. 하여튼 그렇게 돼서 지금 물적 분할은 사실상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 이 자사주의 마법도 그 기업들이 지금은 옛날에는 이게 막 흔하게 써먹었는데 요즘은 조금 안 써먹는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아세요?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한 40조 갖고 있었어요. 그 전에 자사주 10몇 프로인가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걸 소각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이정우 회장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응? 그래갖고 주가 부양 차원에서 했나 보네요. 아니 삼성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을 감안하여 그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이 뭐냐면 그때 내가 박윤진 의원실에 있을 때 만들었던 법인데 몇만 주를 소각했다고. 몇만 주가 뭐는데 거의 한 40조 가까이 40조? 예, 소각했어요. 두 번에 나눠서. 자 보세요. 아까 여기 이렇게 신주 배정을 기업들이 이렇게 신주 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을 개정안을 박용진 의원이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기업을 인적 분할할 때는 요 자사주에 대해서 신주 배정을 하면 안 된다. 응? 그러면 보세요. 이 인적 분할해서 이걸 싹 지워 보세요. 이게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지금 의결권이 40대 30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배정 안 하면 그대로 40대 30이 되는 거예요. 자사주 몫으로 신주 배정을 안 하면. 그죠?
그래서 그 법을 냈더니만 그 법을 감안해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해서 40조를 소각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러고 나니까 다른 회사들도 눈치 봐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물적 분할은 금융위가 그 증권거래소를 하라고 한 거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그 규정에 집어넣는 건가요? 핵심은? 이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구만. 아까 얘기했는데 시행령에다 넣었다니까. 그러니까 시행령이 넣은 게 있고 금융위가 반대해서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뭐 넣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모의사 소수주주에게 그 피해 보존 대책, 피해 보존. 보존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는 그 조항이 거래소 상장 규정에 들어가 있다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배 구조를 후진적으로 만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다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악용해서 이게 지배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대주주 일가들이 자기 돈 안 들이고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그 문제점이고, 최근에 효성에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해가지고 지금 차남한테 약간 이상한 짓을 했어요. 신설주주만.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좀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020년 2월 1일부로 박용진 의원실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가 딱 4년 전 얘기네. 예? 선거 있고 내가 2020년 6월 달에 이용호 의원실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 3, 4, 5 넉 달 동안 뭘 했냐면 집에서 상장회사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쉬시지 않고. 쉬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때 보니까 1999년인가 언제 기재부 그 당시 재정경제부인가? 네, 재경부. 재경부인가에서 상장회사 특례법이라는 걸 입법 예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마 재계 반대에 부딪혀갖고 그게 통과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상 상장회사 별도 회사법인 건가요? 네. 지금 뭐냐면 지금 그 회사에 관한 법이 상법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보면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조항이 또 있어요. 상법에도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상법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고, 자본시장법은 재무활동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나눠져 있어요.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법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본시장이면 재무활동이고 상법에서는 뭐라고? 지배구조. 지배구조. 예,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로 합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1990 몇 년에 했던 모양인데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입법 예고는 했는데. 그래갖고 그때 입법 예고안을 갖다 놓고 20 몇 년 동안 뭐 내용이 많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막 통합해서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만드는 김에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몇 개를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지금 국회에 가서 보시면 이 법안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보면 이거 우리나라 코스닥의 특히 심한 문제인데 뭐냐면 법령을 상장회사 특례법으로 발의하셨어요. 네. 코스닥 임원들 중에 보면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횡령 배임한 범죄자들도 좀 있고. 이거는
주무부처는 금융위가 되나요? 기재부가 되나요? 법무부가 되나요? 뭐가? 상장에서 특례법. 주무부처가 금융위가 돼. 금융위하고 법무부가 공동 관리하게 돼. 기본은 이제 금융위가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막 코스닥에서 뭐 무자본 M&A 해가지고 회사 다 털어먹고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장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이 있어요. 일본 회사법을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이 있는데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라든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제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뭐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그 상장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 투표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사를 3명 뽑는다. 그러면 투표권을 3개를 주는 거죠. 그래갖고 뭐 A, B, C 3명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A한테 3표를 다 줄 수 있고 아니면 뭐 A한테 1표, B한테 2표 주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이게 의무 공개 매수. 뭐냐면 우리나라 주시장의 그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본시장의 근본 원리 중에 하나가 일몰일가잖아요. 일몰일가. 예? 물건이 있으면 가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일몰일가가 아니에요.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하고 소수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주주가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는 보통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뭐 한 30-40%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아요. 그런데 소수주주들은 그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러냐?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다른 나라는 대주주의 주식을 팔고 싶으면 대주주 거만 사는 게 안 돼요. 소수주주들 것까지도 같이 사야 돼요. 그래갖고 만일 25% 이상의 주식을 살려고 할 때는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공개 매수하게. 무조건 50.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나라 중에는 100%를 무조건 사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이게 의무 공개 매수가 그렇게 되면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겠네요. 아니 완화가 아니라 아예 없죠. 없죠. 대주주하고 소수주가 같은 가격에 파는 거예요. M&A 굉장히 어렵겠네요. 미국이 그러잖아요. 미국이 영국의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든지 트위터가 네. 그러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 마소가 인수할 때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때 똑같은 가격을 전용했어요.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법률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도 사실은 98년인가 의무 공개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다가 1년 후에 폐지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IMF 터지면서 이게 좀 전에 우리 이택준 씨가 말한 것처럼 이게 의무 공개 매수가 들어오면 M&A가 어려워진다. 예? 그러니까 IMF 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갖고 좀 적자 사업 부분이라든지 부실을 따로 떼내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들어오면 그게 어려워진다. 구조조정이 어려워진다 하는 이유로 폐지가 됐어요. 근데 다른 나라도 대부분의 나라가 이 의무 공개 매수는 다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 어디더라? 현대증권인가가 그 KB한테 넘어갈 때 현대증권 대주주들은 3만 얼마에 팔았고 소수주주는 6천 원인가 팔았어요. 현대증권이 어떻게 팔았다고요? KB? 아니 정확한 내 기억은 아닌데 KB가 현대증권을 샀을 때 현대증권 대주주들은 뭐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에 팔았고 거의 한 소수주주의
뭐 다 4배인가 5배 가격으로 팔았어요. 이번에 SM만 봐도 원래 이수만 씨가 훨씬 더 경영 프리미엄 받고 하이브에 팔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예. 경영 분쟁이 붙으니까 오히려 그 가격보다 더 주가가 올라버려가지고 그게 무산되긴 했지만 그렇죠. 맞아. 최근 SM 이 대표적인 사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별 생각 없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긴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경영은 프리미엄이란 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심지어는 너무 자연스러워. 심지어 우리나라 상법에 경영권이란 말이 없어요. 예?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그러면 의무 공개 매수가 그 방금 아까 말한 상장에서 특례법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는 어떤 특권이 사라지는 거고 소수 주주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서로의 어떤 그래서 이제 약간 주주 평등주의가 작동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맞아요. 의미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는 그 아마 법률상은 아닌데 그 이제 인수와 M&A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회에서 특정 주주에게만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팔겠다는 거는 다른 주주에게는 배임행위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들에게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맞아.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재밌는 조항이에요. 이거 혹시 박상인 교수라고 아세요? 박상인 교수, 경실련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박상인 교수님. 박상인. 네. 알죠. 박상인 교수님이 국회에서 토론회만 했다 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귀가 따갑게 들었어 내가. 응? 레퍼토리. 그게 뭐냐면 소수주주 동의제예요. 소수주주 동의제. 동의제.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수주주만 의결권을 행사해서 이거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합병 또는 분할합병, 두 번째 상법 374조 1항 각호의 행위,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도 양수, 중요한 자산의 양도 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인 경우에는 대주주는 의결권을 행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주주 간 자본 거래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그 소수주주의 이익이 대주주의 이익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주주가 이해상충에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는 이해상충이니까 니네는 이거 의결권 행사하지 마라. 이게 박상인 교수가 토론회만 했다 하면 한 번도 소수주주 동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도입되면 좀 아까 이사의 충실 의무와 사례들이 좀 있어요. 있어요. 이게 홍콩에서 홍콩의 제일 갑부가 자기 자식들한테 그 계열사를 좀 싸게 넘겨주려고 하다가 이것 때문에 부결돼가지고 못 넘겨준 사례가 있어요. 홍콩은 좀 약간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 비스무리한 G7 비슷한 나라들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미국은 저런 행위하면 큰일 나죠. 미국은 이사의 충실 의무만 갖고도 이걸 그럼 이사회 중심만 있으면 이거를 대체하는 효과는 있겠네. 제도화하고 힘만 되면.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자기 주식 자사주라는 거를 이걸 그 대주주들이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지배력을 강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2년 이전에는 자사주를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돼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뭐 기업 프렌들리 어쩌고 하면서 상법을 완전히 고쳐가지고 자기 주식은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고 처분은 이사회 결의만 하면 처분할 수 있게 완전히 풀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까 삼성 합병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삼성물산이 자사주가 있었거든요. 그 자사주를 KCC한테 팔아요. KCC. 그래갖고 KCC가 소위 말하는 백기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응? 주주총회에서 찬성표 던지는 거죠. 근데 이게 외국 같으면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하면 바로 소송당해서 그냥 이사들 거지돼요. 우리나라는 이게 합법이에요, 합법.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조항은 이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을 때 용도를 딱 정해 주자는 거예요. 용도. 그 용도 외에는 그 용도에 한해서만 취득할 수, 처분할 수 있게. 뭐에 대해서 자사주를 매각하는 때. 그러니까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주 평등의 원칙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 5항에 보시면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주 평등의 원칙 하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예를 들면 KCC한테만 주식을 판다. 그러면 이건 주식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을 판다든지, 응? 또는 기존 주주들한테 그냥 가진 주식수에 비례해서 나눠준다든지, 응? 또는 뭐 특별한 목적을 여기 밑에 보면 쭉 보면 뭐 이 특별한 목적이 쭉 나오는데 뭐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주식 매수 선택권에 행사했을 때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이렇게 막 쭉 나열해가지고 요 경우에만 자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울산이 KCC에 팔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 주식을 백기사한테 팔아갖고 자기 주식을 자기가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 다음에 요 30조가 이거예요. 신주 배정 못하게 하는 거. 인적 분할을 할 때 신주 배정 못하게 하는 거. 제가 준비해 온 건 여기까지예요. 사실 저는 요번 21대 국회도 좀 이게 사실은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발의한 법안이에요. 8월에 했죠. 네.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니네 180석 줬더니 한게 뭐냐? 줬더니 뭐 한 게 뭐냐 이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사회 충실 의무하고 이거는 우리가 진짜 180석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식 투자자 인구가 1,4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저는 만약 이 두 개의 법이 만일에 국회를 두 개라는 건 상장에서 특례법. 상법하고 상장에서 특례법. 이사회 충실 이사회 의무를 충실. 상법에 넣고 네. 상장에서 특례법은 따로 별도의 네. 법을 만들고 이걸 통과시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코스피가 한 5천 원 가지 않을까. 현재가 몇이에요? 2,700. 2,700. 적어도 2배는 오르지 않을까. 금투세 때문에 말이 많은데 금투세랑 같이 넣으면 괜찮겠네요. 그럼 1,4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이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대주주가 함부로 잘못할 수가 없어요. 대주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사들이 함부로 지금 같이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세요? 옛날 IMF 때 종금사 임원들 거지된 거? IMF 때 종금사 망했잖아요. 거기에 국고가 투입됐잖아요. 응? 공적 자금이 투입됐잖아요. 투입되는 대신에 그 종검사 임원들 전부 재산 조사해갖고 다 몰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해서 이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이 니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손해배상해라고 소송 걸어서 많이 이기면 이사는 아마 바로 고지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주주가 야 이거 해라고 해도 못합니다 할 수가 있죠. 차라리 그냥 그만두는 게 낫지. 그거 괜히 했다가 자기 전 재산 날리면 어떻게? 거짓 몇 명 만드는 사례를 네. 보여주면 그리고 이게 사례가 한번 생기면 함부로 못하죠. 학습효과가 생깁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나오죠. 지금은 대주주가 시켰는데 못합니다 그러면 너 집에 가 그러면 끝인데. 이거 아마 자본시장이 저는 이건 자본시장의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요. 첫 번째는 뭐 감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법조인들이 보니까 저 상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게 좀 약간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게 통과되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주주 일가라든지 그 재계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사적으로 막아야 될 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의 로비에서 과연 국회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법이 통과될 때 보면 계기가 있어야 돼요. 보통 보면 예를 들면 어린 학생이 스쿨존에서 무슨 사고가 나니까 부랴부랴 이제 민식이법 통과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본시장에서 뭔가 소수주주들이 크게 손해보는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왜 여태까지 법 통과 안 시켰냐 지금 발의한 지가 얼마나 몇 년이 지났는데 이러면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그래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한테 보세요. 이게 내가 아까 전문적인 내용이라 그걸 약간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합병 비율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합병일에 가면 그 합병 비율대로 주식이 합쳐져요. 예? 근데 그 합병 비율 날짜하고 합병일하고 중간 사이에는 이 주식이 양쪽 주식이 따로따로 거래가 되잖아요. 거래되다 보면 이게 1대 0.35가 아니고 1대 0.4로 거래될 수도 있고 1대 0.3으로 거래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차익 거래가 발생하거든요. 아니 1대 0.3으로 거래되면 삼성물산이 조금 이제 얼마 지나면 1대 0.35가 되는데 1대 0.3으로 되면 이게 삼성물산이 싼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물산을 사고 젤모직을 팔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에요. 그죠? 만약 1대 0.3인데 합병 비율이 1대 0.4로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삼성물산을 팔고 젤모직을 사면 유리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이 어땠냐면 1대 0.4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왜 물산이 더 비싸게 거래됐냐면 엘리엇이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야 이게 엘리엇 때문에 지분 경쟁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삼성물산 주가가 더 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제일모직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을 팔아야 되는데 삼성물산이 도로 370만 주를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매매 형태예요. 안 맞는. 그걸 시가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지. 기업의 규모는 시가총액으로 가. 아니야, 시가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가총액은 주식수를 감안 안 한 거잖아요. 아니죠. 시가총액이 주식수를 감안하고 아니. 주식수 곱하기 주가 아니에요? 주식수 곱하기 주가 시가총액인데 이 젤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을 몇 주를 할 거냐 할 때는 주가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게 정확하지. 어떻게 시총 기준으로 몇 대 몇을 시총 하면 안 기준으로 돼요? 몇 대면 아니지. 아니.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존속 이제 하나가 하나 합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남는 회사가 있고 피합병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합병 회사의 한 주당
얼마를 할 거냐 이게 합병 비율이에요. 합병 비율.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일 모직에 흡수 합병되는 거니까 네. 제일 모직의 주가를 기준으로 얼마나 삼성물산이 그러니까 그래도 삼- 시총을 해야 돼. 아니 삼성물산 세 주를 가지고 오면 모직 주식을 한 주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합병이야.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시총으로 따지면 제 생각에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바이로직스도 있고 하니까 뻥튀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삼성물산이 워낙 큰 그렇죠. 워낙에 덩치가 큰 회사니까. 증자를 여러 번 해서 주가가 낮았던 것 뿐이지 사실은 시총은 엄청 컸을 것 같은데. 대신 주식 수가 많잖아요. 그렇구나. 나 이해가 됐어요. 예. 대신에 이제 주주도 많잖아요. 주주도 그러네. 맞네. 주식 수가 맞네, 많은 맞네. 거. 주식 수 대비 결국 합병을 하는 거니까 네. 시총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네. 대륙법이라고 하면 이제 원조가 독일 아니에요? 네. 독일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사회 충실 의무라는 말이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대신에 그 독일은 뭘로 다 하냐면 주주 평등의 원칙이에요. 예? 독일은 주주는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 해당돼. 많이 사실상 같은 말인 거네요. 예, 사실 이사회 충실 의무나 또 주주 평등주의나 사실상 비슷한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미국은 자회사를 100% 보유해야 한다는 규제가 없어요. 근데 이사회 충실 의무하고 세제 지원에 관한 조항 그 두 개 가지고 다 그렇게 100% 자회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미국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우리는 아예 엉망진창인 상황을 이제 정상화시키려면 그 사이에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필요하면 네. 이 법은 그 공포 3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유예 기한을 주면 되지. 유예기한 조사에 맞아. 유예 기한을 줘서라도 규제를 도입하는 거하고 아예 도입 안 하는 거 그거 겁나서 도입 안 하는 거하고 말이 다른 얘기죠. 내가 옛날에 처음에는 우리나라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근데 언제 내가 이거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KT하고 포스코예요. 전문 경영인 비슷한 질문이기도 해요, 진짜. 네. KT하고 포스코를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을 해체하면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그 KT나 포스코처럼 될 텐데 우리나라 정치가 선진화되지 않는 한 다 그냥 KT나 포스코처럼 주인 없는 회사 만들어가지고 다 말아먹겠다는. KB도 비슷한 거죠. 네? 금융회사 네. 비슷한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 금융주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재벌 체제가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 그런 관치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지금은 나는 재벌을 누가 해체하자 그러면 미쳤냐 그래요. 지금은 아니 우리 19대 국회 나라 만날 때마다 재벌 해체 막 주장했잖아요. 바뀌었다니까. 난 뭐 언제 바뀌었어? 20대 바뀌었어요? 21대 바뀌었어요? 몰라. 하여튼 어느 날 바뀌었어. 체제에 수용하는 입장을 바뀌었구나.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재벌에 대한 그 경영권은 너무 우리나라는 지금 과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 강의를 지금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 두 차례 거쳐서. 예.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비해서 과도한 영향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적당한 수준으로는 그래도 그 합리적인 수준으로까지는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바로잡고 난 다음에 내가 볼 때는 그 재계의 어떤 그 경영권은 어떤 다른 형식으로 좀 약간 보호해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이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랫동안 이게 하나 이것도 즉 경로 우전성을 가졌던 거잖아요. 네.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한국형 저거였던 거잖아요. 그 황금주였던 거잖아요. 일종의 편법 불법을 통한 황금주 방식으로. 그래서 근데 지금 하여튼 김성현 선배가 두 차례 강의하신 게 갑자기 뭐 최병철이 대통령이 되든 뭐든 다 통과되면 사실상 재벌 해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주체기만 주장을 왜 하시냐는 거네. 얘기는. 아니요. 해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다 하더라도. 네. 그럼 결국 삼성전자만 책임있게 되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처럼 마음대로 못 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해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 구글식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근데 해쳐야 돈이 되잖아. 엄청 만들어서 실제로는 힘들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설명을 안 해줬는데 저렇게 자회사 100% 만드는데 네. 대주주가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왜요? 주식 교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 거 다 팔고 아니 파는 게 아니야. 스왑을 해버린 수학 그렇죠. 수학 주식을 섞어버린 그러니까 아니 섞은 게 아니고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 B라는 회사 주주들이 주식을 다 A 회사한테 줘. 네. 주고 대신에 A 회사 주식을 받아. 삼성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치면. 그러면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 네네. 이 A라는 회사가 그 B라는 회사가 있는데 B라는 회사 주주들이 주식을 몽땅 A라는 회사한테 다 줘. 네. 그리고 A라는 회사를 주식을 받아요. 네. 그러면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B의 주주가 이제는 A의 주주가 되는 거야. 거기에 무슨 돈이 들어가? 오케이. 주식 맞교환이라는 말 그대로. 주식 교환, 수합. 그게 상호 출자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상호 출자는 상호 출자는 말 그대로 출자를 하는 거지. 이건 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개개인들이 주식을 맞교환하는 거잖아요. 상호 출자는 원래 일본 이게 상호 사실상 출자는 건 이 회사가 사실상 자회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입장에서는 이건 100% 자회사인데? 상호 출자는 A, B, C가 있으면 A가 아니. 상호 출자는 말씀하신 건 순환 출자. 이건 출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3%의 주식만 가지고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3M 주식만큼 지배할 수 있게 바꾸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식 교환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재용이 3% 주식 갖고 100%를 지배하는 모양새인데 지금은 이제 3%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도 삼성그룹을 계속 지배하려면 나머지 주주들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애플을 누가 지배해? 그거 지배가 없죠. 골고루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엄청 분산돼 있으니까. 아니 애플 지금 누구 사장 누구야? 팀 쿡. 팀쿡이 지금 지배하는 거지 사실상. 그건 선출돼서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끌고 나가잖아요 지금. 경영권을 갖고 있고. 모든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지금 걔가 하잖아요. 걔가 지금 거의 대주주예요? 아니죠. 네. 아니 대주주가 꼭 그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놈이 꼭 그걸 지배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만일 걔보다 더 지배를 잘할 사람이 있으면 다른 주주들이 연합해서 정치로 따지면 연립정부를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지배할 수 있는 돌리면 거죠. 다시 원상되는데 그러면 다시 다시 반치로 넘어가는데 정경영이 될 가능성이 이게 높고. 그 얘기인데 다시 돌아가면 KT랑 포스코는 왜 그게 작동 안 되느냐는 거예요. 방금 김성현 선배가 말한 그게 한국의 소위 말하는 그 임자 없는 그 분산된 소유에서는 그게 왜 작동 안 하냐는 거예요. 아니 KT나 포스코에서는 네. 그 어떤 그 연기금을 제외한 최대 주주가 없잖아요 개인이. 네. 그거랑 다르지. 거기는 너무 지나치게 n분의 1이니까 그렇지. 작동 안 하는 거고 여기는 덩어리별로 여러 덩어리가 있으니까 네.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신 거죠. 그렇지. 예를 들면 지금 이재용 재산이 얼마예요? 16조라는 거 아니에요? 10몇조에? 16조. 16조. 그러면 삼성을 다 그런 식으로 100% 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재용보다 삼성을 더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계속 이재용이 지배할 수 있지. 근데 지금은 이재용이 무슨 개판 쳐도 이재용을 낼 수가 없잖아 지금.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지배구조를 미국식으로 저렇게 해놓으면 이재용이 잘못하면 이재용 쫓아낼 수도 있지. 아니 그 말은 다시 또 그럼 재벌회체랑 같은 말이거든요 내용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만든다. 이재용이가 제대로만 경영을 하면 지금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말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제도로서의 재벌회체가 있고 실제로 이제 재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그 이 대주주 그러니까 주주들의 어떤 그 덩어리들이 실력을 인정했느냐 문제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때는 또 왜 재벌회체를 반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재벌회체랑 그게 내용이 같은 거 아니야? 이재용이 실력을 인정받는 거라. 개념적으로 같은 거 아니 내가 말하는 재벌회체는 이재용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이재용 내쫓고 그냥 하자는 게 재벌회체고 네. 그게 재벌회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용 가문의 일정한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의미에서 재벌회체를 반대하겠다 이게 그렇죠. 지금은요? 아, 그러니까 제대로 잘 경영을 하는 그 사람을 계속 인정해 주자는 거지.